도망쳐 평생 숨어 살 것인가? 아니면 운명을 걸어볼 것인가? 제1장 이 미친놈이 또 한성부 판윤 이정구의 목소리가 관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과거 답안지는 이미 구겨져 있었고 검은 먹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대체 이놈이 누구냐? 3년 연속으로 이런 답안을 내다니. 옆에 서 있던 서기관 박서방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판윤 날이 그 답안을 쓴 자는 안동 김씨 문중의 김선비라고 하옵니다. 김선비? 그 이름도 제대로 안 밝히는 놈 말이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조선 중기, 그 치열한 과거 시험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때는 선조 임금 제위 15년, 서기 1582년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잎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던 그 계절, 전국에서 몰려든 선비들로 한양은 북적였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대과 시험을 앞두고 객주마다 기름진 놈들과 야윈 놈들이 뒤섞여 밤새 그를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선비들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키는 훤칠하되 어깨는 구부정하고 눈빛은 막대 옷차림은 남루한 그런 사내였습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김덕보였습니다. 김덕보는 그날도 종로 한복판에 있는 허름한 주막에서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같은 안동에서 올라온 동향 친구 이학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덕보야,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보자. 우리가 벌써 몇 번째냐? 이학구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갓은 이미 색이 발해 있었고 도포 소매는 기워 입은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학구야, 나는 말이다. 김덕보가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연 이 시험이 진짜 인재를 뽑는 시험인지 의문이 든다. 또 시작이군. 덕보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번에는 정말 정석대로 답을 써보자. 너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이학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김덕보는 안동에서도 손꼽히는 수재였습니다.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역사와 문학에도 해박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학구야, 나는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다. 김덕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막걸리 잔을 돌리며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막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비단 도포에 금관을 쓴 그는 한눈에 봐도 높은 벼슬아치였습니다. 여기 막걸리나 한 사발 주소. 그 사내는 김덕보와 이학구가 앉은 바로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조정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주막 주인이 막걸리를 갖다 주자 그 사내는 혼잣말을 계속했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대신들은 자기 배만 채우고 임금님은 또 무슨 별궁을 짓겠다고 하시고. 김덕보와 이학구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조정 내부 사정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관리는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덕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어느 관청에 계신지요? 나는 호조에서 일하는 놈이요. 호조 좌랑 정도야 뭐 대단한 벼슬도 아니지만 호조 좌랑이면 결코 낮은 벼슬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호조에서 실무를 맡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선비들, 혹시 이번 과거 보러 온 게요? 예, 그렇습니다. 이학구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말인데 한 가지만 조언해 주겠소?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자기 생각을 쓰지 마시오. 채점관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써야 합격하는 거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김덕보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니까? 그의 두 주먹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뭐 별건 아니요. 예를 들어 말이지, 백성들 생활이 어떠냐고 물으면 성은이 만극하여 백성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써야 하는 거요. 설령 그게 거짓말이라고 해도 말이지. 김덕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꼭 참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진실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지. 당연히. 호조 좌랑은 막걸리를 벌컥 들이키고는 일어났습니다. 젊은 선비들, 세상이 그런 거요. 진실보다는 듣기 좋은 거짓말이 대접받는 세상 말이요. 그가 나간 후 주막 안은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학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김덕보를 바라봤습니다. 덕보야, 그냥 이번에는 그 양반 말대로 해보자. 일단 급제부터 하고 나서 천천히 세상을 바꿔나가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김덕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구야, 그렇게 시작한 거짓말이 어디서 끝날 것 같냐? 한 번 거짓으로 시작하면 평생 거짓으로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럼 어쩌겠다는 거냐?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 거냐? 가난해도 떳떳하게 사는 게 낫지. 이학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김덕보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2장, 사흘 후 드디어 과거시험 당일이 되었습니다. 성균관 대성전 앞마당에는 수백 개의 작은 칸막이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각각의 칸막이는 한 사람이 겨우 앉을 수 있을 만큼 좁았고 그 안에는 작은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동이 트기 전부터 선비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두꺼운 서적을 끌어안고 마지막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초조한 마음에 왔다 갔다 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김덕보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선비들과 달리 책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덕보야. 멀리서 이학구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잠이 왔더냐? 나는 한잠도 못 잤다. 학구야, 나는 어젯밤 꿈을 꾸었다. 김덕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무슨 꿈? 우리 할아버지께서 나타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덕보야, 네가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거짓으로 얻은 부귀영화는 결국 독이 된다고. 이학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덕보의 할아버지 김대감은 안동에서도 유명한 청렴한 선비였습니다. 벼슬을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당시 조정의 부패를 보고 모두 거절했다고 전해집니다. 할아버지 닮아서 이 모양이구나. 학구야, 그게 나쁜 일이냐? 바로 그때 커다란 징소리가 울렸습니다. 시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자, 선비들, 각자 자리를 찾아 앉으시오. 감독관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수백 명의 선비들이 우르르 자신의 칸막이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김덕보는 17번 칸막이에, 이학구는 42번 칸막이에 앉았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초시 문제를 발표하겠다. 수석 시험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첫 번째 문제. 현재 우리 조선의 백성들 생활은 어떠하며 그 원인과 대책을 논하시오. 김덕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사흘 전 주막에서 호조 좌랑이 했던 말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좁은 칸막이 안에서 김덕보는 얼마나 큰 갈등을 겪고 있었을까요? 김덕보는 붓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채점관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써라. 일단 급제부터 하고 나서 천천히 뜻을 펼쳐도 늦지 않다. 아포스트로피. 다른 하나는 양심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한 벼슬길이 과연 옳은 길일까? 진실을 외면하고 시작한 관료 생활에서 과연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아포스트로피. 시간은 자꾸 흘러갔습니다. 다른 선비들은 벌써 붓을 움직이며 열심히 답안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김덕보만 여전히 백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의 눈에 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시험장 담 너머로 한 거지가 음식 찌꺼기를 뒤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거지는 너무 말라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살갗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김덕보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런 현실을 외면하고 백성들이 모두 잘 살고 있다고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붓을 들고 답안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 조선의 백성들은 극심한 기근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첫째, 관리들의 부패입니다. 둘째, 무리한 토목공사로 인한 국고 낭비입니다. 셋째, 양반들의 과도한 세금 면제로 인해 일반 백성들의 세 부담이 가중된 것입니다. 감독관이 지나가다가 김덕보의 답안을 흘끔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다른 감독관에게 눈짓을 했고 곧 여러 감독관들이 김덕보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저 선비, 대체 무슨 소리를 쓰고 있는 거냐? 이런 답안은 처음 보는군. 저러다가 역적죄로 잡혀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지만 김덕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썼습니다.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리 선발 제도를 개혁하여 진정한 인재를 뽑아야 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토목 공사를 중단하고 그 예산을 백성 구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양반들도 공평하게 세금을 내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조선시대에 이런 혁명적인 답안을 쓴 선비가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답안지가 수거되었습니다. 김덕보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칸막이에서 나왔습니다. 반면 이학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덕보야, 어떻게 썼냐? 내 양심에 따라 썼다. 설마 진짜로 현실을 그대로 썼냐? 김덕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학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미친놈아, 그럼 붙을 수가 있겠냐? 붙고 떨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 며칠 후 초시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김덕보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위권의 말입니다. 이학구는 물론이고 다른 선비들도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감독관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김덕보에게 한 통의 밀서가 전해진 것입니다. 밀서를 전해준 사람은 얼굴을 깊숙이 가린 검은 옷의 사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편지만 건네주고는 사라졌습니다. 김덕보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보니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덕보 선비에게 그대의 답안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어. 이 나라에도 아직 진정한 선비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어. 내일 밤 인시에 창덕궁 후원 애련지에서 만나기를 바라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시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자. 김덕보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창덕궁 후원은 왕족이나 최고위 관리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자신을 그곳으로 부르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대의 목숨이 위험하오. 제3장. 그날 밤 김덕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촛불이 깜빡거릴 때마다 그림자가 춤을 추는 것 같았고 바람 소리마저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5살 청년이 홀로 이런 두려움을 감당해야 했던 심정을 말입니다. 이학구는 옆에서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김덕보는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과연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이었을까? 진실을 썼다고 해서 목숨까지 위험해져야 하는 건가? 아포스트로피. 하지만 곧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덕보야, 진실을 말하는 것이 위험한 세상이라면 그 세상이 잘못된 것이지 진실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아포스트로피.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김덕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 약속 장소에 가보겠다고 말입니다. 하루 종일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종묘 앞을 거닐기도 하고 천계천가에 앉아 물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수록 가슴 두근거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인시가 되자 김덕보는 조용히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달빛만이 그의 발걸음을 비춰주는 가운데 그는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창덕궁 후원에 도착했을 때 사방은 고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내련지 주변의 버드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연못 위로는 달빛이 은색 비단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김덕보는 연못가 정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거짓 편지였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김덕보 선비인가? 등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덕보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달빛 아래 한 사람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와 말투에서 범상치 않은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소인이 김덕보입니다. 김덕보가 일어나 정중히 인사하자 그 사람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을 때 김덕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풍상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옷차림이었습니다. 비록 검은 도포로 가렸지만 그 안에 금실로 수놓은 옷깃이 살짝 보였던 것입니다. 그대가 쓴 답안을 읽어보았소. 그 사람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엄이 있었습니다. 이 썩어 빠진 조정에서 오랜만에 진실한 글을 보았소. 감사합니다. 김덕보가 고개를 숙이자 그 사람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소. 그대의 답안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말이오.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대의 답안을 채점한 관리들이 크게 둘로 나뉘었어. 한쪽은 그대를 역적으로 몰아잡아들이자는 쪽이고 다른 한쪽은 그대야말로 진정한 인재라는 쪽이요. 김덕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소. 하지만 위험한 것은 분명하오. 여러분, 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상황입니까? 한 젊은 선비의 운명이 조정대신들의 입끝에 달려있다니 말입니다. 그 사람은 연못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대를 이곳으로 부른 이유는 따로 있어.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 같은 사람이 이 나라에 꼭 필요하오. 하지만 지금처럼 무모하게 나서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김덕보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소. 나와 함께 일할 생각이 있는가? 함께 일한다는 것이 이 나라를 바로잡는 일이요. 그 순간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뛰어오는 소리였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이런, 벌써 들켰나? 누가 오는 겁니까?
아마도 그대를 잡으러 온 포졸들일 게야.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횃불빛도 멀리서 흔들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빨리 도망쳐야 하오. 그 사람이 김덕보의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어디로요? 일단 따라오시오. 두 사람은 연못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후원은 사방이 높은 담으로 막혀 있었고 출구는 멀었습니다. 저기다. 김덕보가 저기 있다.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횃불을 든 포졸들이 그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완전히 포위당했군. 그 사람의 얼굴에 절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김덕보의 배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긴장과 두려움 때문에 배가 뒤틀렸던 것일까요? 아니면 전날 먹은 상한 음식 때문이었을까요? 고르륵, 그리고 이어서 뿡, 김덕보도 모르게 큰 방귀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고 길게 말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목숨이 걸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포졸들의 발걸음이 멎었고 옆에 있던 그 사람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심지어 바람까지 잦아든 것 같았습니다. 김덕보의 얼굴은 달빛 아래서도 붉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김덕보가 황급히 사과하려던 순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것도 배를 잡고 큰 소리로 말입니다. 하하하,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그리고는 더욱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과인도 참겠소. 부웅, 그 사람도 김덕보 못지않은 큰 방귀를 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해괴한 일입니까? 목숨을 건 도망 중에 두 사람이 나란히 방귀를 뀌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더욱 기막힌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뒤쫓아오던 포졸들이 이 소리를 듣고는 서로 눈을 마주보더니 하나둘 웃음을 참지 못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크크크. 저게 뭐냐? 하하하. 도망가면서 방귀를 뀌다니. 포졸들의 웃음소리가 후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긴장된 추격전이 순식간에 우스꽝스러운 광경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이 김덕보와 그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웃느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동안 담 너머로 넘어간 것입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그 사람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덕보 선비, 그대는 참으로 신기한 사람이오. 죄송합니다. 그런 실수라니.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회였소. 그 사람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대는 아직 모르겠지만 방금 전 그 일로 인해 큰 전환점이 마련되었어. 무슨 말씀인지요? 포졸들이 웃었다는 것은 그들도 그대를 완전한 악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오. 만약 진짜 역적이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었겠소? 김덕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과인이, 아니, 내가 그대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오. 어째서입니까? 진짜 간사한 사람이라면 그런 순간에 그런 실수를 할 리 없어. 그대는 진짜로 순수한 사람이오.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더니 중대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대의 답안을 가장 높이 평가한 사람이 있어. 누구십니까? 선조 임금님이시오. 김덕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임금님께서 직접? 그렇소. 임금님께서는 그대의 답안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런 신하가 있다면 과인이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고 말이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모든 사람이 불합격이라고 생각했던 그 답안을 임금님께서 가장 높이 평가하셨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 그 사람의 표정이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조정의 대신들 중 일부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특히 영의정 정철이 그대를 위험한 인물로 보고 있어. 김덕보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영의정 정철은 조선 조정에서 가장 힘이 센 대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금님께서 그대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시오. 직접 만나뵌다고요? 내일 아침 창경궁 사정전에서 특별 면담이 있을 예정이오. 하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영의정 정철도 함께할 것이오. 그가 그대를 어떻게 몰아갈지 예측할 수 없어. 김덕보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실수라도 한다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 바로 그때 멀리서 다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많은 수의 기병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또 추격대가 오는군. 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덕보 선비,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할 때요. 도망쳐서 평생 숨어 살 것인가? 아니면 내일 임금님을 만나 운명을 걸어볼 것인가?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무시무시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김덕보를 산채로 잡아오라. 영의정 나리의 명령이다. 김덕보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말발굽 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지며 그들이 서 있는 곳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그 정체불명의 사람이 김덕보의 손목을 붙잡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좁은 골목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여러 명의 기병들이 우르르 지나갔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골목 입구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다행히 그들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후. 김덕보가 가슴을 쓸어내렸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덕보 선비,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요. 내일 임금님을 만날 용기가 있겠소? 김덕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포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죽음이다. 알겠습니다. 내일 임금님을 뵙겠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좋소. 그럼 내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창경궁 정문에서 만나시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말입니다. 김덕보는 혼자 남겨진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이 일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5살 젊은이가 이런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때 심정을 말입니다.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사명감이 가슴 속에서 뒤엉켜 있었을 것입니다. 숙소로 돌아온 김덕보는 이학구가 여전히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있을 일이 너무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학구가 중간에 한번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덕보야, 어디 갔다 왔냐? 응, 그냥 바람 좀 쐬고 왔다. 내일은 이제 회시구나. 너무 긴장하지 마라. 김덕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학구가 알고 있는 내일과 자신이 맞이할 내일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김덕보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과연 임금님은 어떤 분일까? 자신의 솔직한 답안을 정말로 좋게 보셨을까? 그리고 영의정 정철은 자신을 어떻게 몰아갈 것인가? 새벽이 되자 김덕보는 조용히 일어나 몸을 씻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비록 누더기나 다름없는 옷이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이학구에게는 몸이 아파서 회시를 포기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창경궁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덕보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혹시 어젯밤 일이 모두 꿈이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덕보 선비.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젯밤 그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늦지 않았군요. 예, 일찍 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죠. 임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김덕보는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높다란 기둥들과 화려한 단청,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금빛 장식들이 새벽 어스름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정전에 도착하자 그 사람이 김덕보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오. 임금님 앞에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마시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진실을 말하되 지혜롭게 말하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김덕보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용상에는 골룡포를 입은 선조 임금이 앉아 계셨고 그 아래에는 여러 대신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쪽에 서 있는 한 대신의 눈빛이 유독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틀림없이 영의정 정철이었습니다. 김덕보, 전진하여라. 임금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대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김덕보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아가 최대한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소신 김덕보, 성운을 입어 이 자리에 나아왔사옵니다. 고개를 들어라. 임금의 얼굴을 직접 본 김덕보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얼굴이었고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동시에 따뜻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경위 과거 답안을 읽어보았다. 임금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참으로 솔직한 글이더라. 하지만 일부 신하들은 경위 글이 지나치게 직설적이라고 하는구나. 바로 그때 영의정 정철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이자의 글은 단순히 직설적인 수준이 아니옵니다. 조정을 비판하고 현 체제를 부정하는 위험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사옵니다. 김덕보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더욱이 이 자는 어젯밤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사옵니다. 창덕궁 후원에서 정체불명의 인물과 만났다는 보고가 있었사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입니까? 김덕보의 어젯밤 행동까지 모두 감시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김덕보? 김덕보는 한순간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걸렸고 진실을 말하자니 더 큰 위험에 빠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진실을 택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전하. 대전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영의정 정철의 눈에 승리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럼 누구와 만났느냐? 그것은... 김덕보가 망설이는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6장. 대전 뒤편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난 인물을 본 순간 김덕보는 윤을 의심했습니다. 어젯밤 자신과 함께 도망쳤던 바로 그 사람이 당당히 걸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자주색 관복을 입고 금관을 쓴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최고위 관리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신이 늦었사옵니다. 전하.
그가 임금께 정중히 인사하자 영의정 정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좌의정 나리께서 어찌 이 자리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김덕보와 함께 방귀를 뀌며 도망쳤던 그 사람이 바로 좌의정, 즉 조정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있는 대신이었던 것입니다. 좌의정이 김덕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하, 어젯밤 이 젊은 선비와 만난 것은 바로 신이옵니다. 대전 안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영의정 정철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빛이 역력했습니다. 좌의정께서 이자와 은밀히 만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옵니다. 좌의정이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이 젊은이의 답안을 보고 감동받았기 때문이옵니다. 이 썩어빠진, 아니, 개혁이 필요한 시대에 이처럼 용기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인재가 몇이나 되겠사옵니까? 임금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경은 이 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은 이 자야말로 전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인재라고 생각하옵니다. 영의정 정철이 참을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좌의정 나리, 그렇다면 이 자가 쓴 답안의 위험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느니, 관리들이 부패했다느니 하는 내용들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자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옵니다. 좌의정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듣기 좋은 거짓말만 늘어놓는 신하들로 가득한 조정에서 이처럼 솔직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인재는 오히려 귀하다고 하겠사옵니다. 김덕보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답안이 오히려 최고위 대신의 지지를 받고 있다니요. 임금이 김덕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김덕보, 경은 정말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예, 전하. 소신이 한양에 오는 길에 본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사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아라. 김덕보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이 본 것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만난 굶주린 농민들, 관리들의 횡포, 그리고 백성들의 절망적인 표정들을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던 임금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경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전하, 무엇보다 관리 선발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옵니다. 영의정 정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의 과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김덕보의 대답에 대전 안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과거 제도를 비판한다는 것은 조선의 근본 체제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영의정 정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의 과거 제도는 진정한 실력보다는 임금님과 대신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로 평가되고 있사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담한 발언입니까? 임금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실제로 백성들과 함께 생활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현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옵니다. 좌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씀이옵니다. 전하, 책상 위에서만 공부한 사람과 실제 현실을 경험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사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전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내관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전하, 급보가 있사옵니다. 임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구들이 부산 앞바다에 나타났다는 급보가 도착했사옵니다. 그리고 내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빨리 말해라. 명군이 조선을 통과해 일본을 치겠다고 통보해왔사옵니다. 여러분,
이 무슨 천지개벽과 같은 소식입니까? 왜구의 침입과 명군의 통과 요청이 동시에 들어왔다니 이는 조선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전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대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임금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영의정 정철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지금은 이런 한가한 일을 할 때가 아니옵니다. 당장 조정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해야 하옵니다. 하지만 임금은 김덕보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덕보, 경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모든 시선이 김덕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25살 젊은 선비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김덕보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신은. 바로 그 순간 대전 밖에서 또 다른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하, 일본 사신이 도착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제7장, 그들이 조선의 왕자를 인질로 요구한다고 전합니다. 내관의 말에 대전 안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임금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고 대신들의 입에서는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왜구의 침입, 명군의 통과 요청에 이어 이제는 일본이 왕자를 인질로 요구하다니 말입니다. 김덕보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짐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과거 시험 답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나라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의정 정철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무슨 망언입니까? 조선의 왕자를 일본 오랑캐들에게 내어줄 수는 없사옵니다. 좌의정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이는 우리 조선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옵니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임금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관, 일본 사신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하였느냐? 예, 전하. 그들이 말하기를 조선이 진정으로 일본과 평화를 원한다면 왕자 한 분을 일본에 보내어 오의를 다져야 한다고 하였사옵니다. 김덕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조선을 굴복시키려는 일본의 속셈이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임금이 다시 김덕보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덕보, 경은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대전 안의 모든 시선이 다시 김덕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영의정 정철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런 중대한 순간에 한 젊은 선비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김덕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야말로 진정한 충신이 나타나는 법이다. 전하, 소신은 일본의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옵니다. 김덕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왕자님을 인질로 보낸다는 것은 우리 조선이 일본의 속국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사옵니다. 영의정 정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이자는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 우리에게 일본과 맞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영의정 나리, 소신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지혜로운 대처입니다. 김덕보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조선을 통해 명나라를 치는 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왕자님을 인질로 요구하는 것도 우리를 완전히 굴복시켜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임금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그럼 경위 생각은 무엇이냐? 전하, 소신은 일본 사신들과 직접談判을 벌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25살 젊은 선비가 일본 사신들과 직접談판을 벌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대전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영의정 정철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런 무모한 일개 과거 응시생이 감히 외교 업무에 나서겠다고 하느냐. 하지만 좌의정은 다른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전하, 혹시 이 젊은이의 말을 들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았사옵니다. 임금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다. 김덕보, 경이 일본 사신들을 만나보아라. 전하, 영의정 정철이 급히 말렸지만 임금의 결심은 굳은 것 같았습니다. 다만 경이 실패한다면 그 책임도 경이 져야 할 것이다. 김덕보는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성명을 받들겠사옵니다. 1시간 후 김덕보는 창덕궁 인정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일본 사신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신들의 복장은 화려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거만함과 의협이 서려 있었습니다. 특히 사신단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조선의 사신이 이런 젊은이란 말인가. 일본어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김덕보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신들께 인사드리옵니다. 소인은 조선 조정의 명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온 김덕보라고 하옵니다. 일본 사신단의 우두머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선 조정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인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젊은 서생에게 맡기다니. 김덕보의 눈에 불꽃이 번뜩였습니다. 사신께서는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시는군요. 하지만 지혜는 나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는 눈에서 나오는 것이옵니다. 일본 사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감히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진실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일본이 조선의 왕자를 인질로 요구하는 것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을 굴복시키려는 것 아니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입니까?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젊은이가 일본 사신들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일본 사신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선이 우리의 선의를 거부한다는 말인가? 선의라고 하셨습니까? 김덕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진정한 선의라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우위를 나누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쪽이 다른 쪽의 왕자를 인질로 요구하는 것이 어찌 선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 사신단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도 김덕보의 논리에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조선은 우리와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평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굴복과 평화를 구분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덕보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조선과 평화를 원한다면 서로의 독립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일본 사신단의 우두머리가 갑자기 일어나며 칼자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감히 우리 일본을 모독하느냐?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외교 분쟁을 넘어 무력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덕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독이 아니라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모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칼을 뽑을 듯한 일본 사신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조선 선비의 모습을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사신단 뒤편에서 나이든 사신 하나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칼자루에 손을 올린 동료의 팔을 살짝 잡으며 무언가를 일본어로 속삭였습니다. 김덕보는 일본어를 완전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나이든 사신의 눈빛에서 뜻밖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존경의 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일본 사신들 사이에서 작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어로 주고받는 대화였지만 분위기로 보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 나이든 사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선의 젊은 사신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소. 그의 조선말은 어색했지만 정중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란 무엇이오? 김덕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철학과 나라의 운명이 걸린 질문이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서로를 두려워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해서 맺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중이라. 나이든 일본 사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선은 우리 일본을 존중한다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한쪽만 존중하고 다른 쪽은 굴복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존중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지혜로운 답변입니까? 젊은 김덕보가 외교의 정수를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처음에 칼자루를 잡았던 일본 사신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은 다르지 않소? 조선이 우리를 존중한다면서 왜 명나라만 섬기고 있소? 이것은 예리한 지적이었습니다. 조선이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있는 현실을 건드린 것입니다. 김덕보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이 질문에 잘못 답하면 명나라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진실을 택했습니다. 조선이 명나라와 맺은 관계와 일본과 맺을 관계는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말이요?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는 오랜 역사와 문화적 유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는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나이든 일본 사신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기존의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 말입니다. 바로 그때 인정전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내관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김덕보 나리, 급히 대전으로 오시라고 전하십니다. 김덕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또 일어난 것일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덕보가 일본 사신들에게 양해를 구하려는 순간 내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도착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내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군 20만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 땅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일본 사신들과 협상하는 중에 명군이 이미 조선 땅에 들어왔다니 말입니다. 일본 사신들의 얼굴이 일순간에 변했습니다. 특히 처음에 호전적이었던 사신은 창백해졌습니다. 명군이 정말로 조선에 들어왔다는 말이요? 나이든 일본 사신이 김덕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소인도 지금 처음 듣는 소식입니다. 김덕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명군의 입국은 일본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조선에게는 더욱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 사신단의 우두머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럼 조선은 이미 명나라와 손을 잡고 우리 일본을 치려는 것이었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덕보가 급히 해명하려 했지만 일본 사신들은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속았구나. 평화를 논하는 척하면서 이미 명나라와 함께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이 얼마나 절망적인 오해입니까? 김덕보가 진심으로 평화를 추구했지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사신께서는 오해하고 계십니다. 조선은. 하지만 일본 사신들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위협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조선이 우리를 기만했으니 이제 우리도 다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어.
나이든 일본 사신이 김덕보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젊은 사신이여, 당신의 진심은 알겠지만 이미 때가 늦었어. 일본 사신들이 나가자 김덕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관이 다시 재촉했습니다. 나를 빨리 대전으로 오셔야 합니다. 임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덕보가 대전으로 향하는 길에 궁안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급하게 뛰어다니고 병사들이 무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에 도착했을 때 김덕보는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습니다. 임금님의 얼굴은 창백했고 영의정 정철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화려한 명나라 복장을 입은 사신들이 서 있었습니다. 명나라 사신 중 한 명이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선왕은 즉시 일본과의 모든 협상을 중단하고 명군과 함께 일본 정벌에 나서야 한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일방적인 요구입니까? 조선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명나라의 뜻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정 정철이 답했습니다. 명나라의 뜻은 알겠으나 조선도 고려할 것이 있사옵니다. 명나라 사신이 비웃었습니다. 고려할 것이 무엇이냐?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 아니냐? 황제의 명령에 따르면 될 일이다. 바로 그 순간 임금이 김덕보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망과 함께 마지막 희망을 찾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덕보, 일본 사신들과의 협상은 어떻게 되었느냐? 모든 시선이 김덕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전하, 명군의 입국 소식으로 인해 일본 사신들이 오해를 하고 돌아갔사옵니다. 명나라 사신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것 봐라. 일본 오랑캐들과 협상 따위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대전 밖에서 또 다른 급보가 들려왔습니다. 전하, 부산에 있던 일본군이 갑자기 북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대전 뒤편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방향을 바라보는 가운데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좌위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한 통이 공문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기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전하, 급보 중의 급보가 있사옵니다. 좌위정의 목소리는 흥분에 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좌위정. 임금이 급히 물었습니다. 일본군이 북상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조선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옵니다. 여러분, 이 무슨 반전입니까? 모든 사람이 전쟁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명나라 사신이 위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일본군이 북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이냐? 좌위정이 공문을 펼쳐들며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사신단의 우두머리에서 보낸 급서입니다. 조선의 젊은 사신 김덕보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다. 진정한 평화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다는 그의 말이 옳다. 일본은 조선과의 평화 협상을 재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우선 우리 군대를 후퇴시키겠다 고되어 있사옵니다. 대전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빠졌습니다. 영의정 정철의 입이 벌어졌고 명나라 사신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덕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협상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김덕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좌위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측에서 정식으로 평화사절단을 보내겠다고 통보해왔사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조선의 김덕보라는 젊은 사신만 있다면 진정한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사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한 젊은 선비의 진실한 마음이
전쟁의 위기를 평화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명나라 사신은 이 상황이 못마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일본 오랑캐들이 그렇게 쉽게 물러설 리 없다. 바로 그때 임금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덕보, 예, 전하, 경이 해낸 일을 보니 과인이 경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다. 진실한 마음 하나가 이토록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 임금이 김덕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하, 소신은 다만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진실만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 진실이 바로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영의정 정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신이 이 젊은이를 잘못 보았사옵니다. 진정한 충신은 임금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나라에 필요한 말을 하는 자였사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처음에는 김덕보를 적대시했던 영의정까지도 그의 진심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명나라 사신이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조선이 명나라 황제의 뜻을 거역하려는 것이냐? 이때 임금이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명나라와의 우위는 소중히 여기지만 우리 조선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라요. 평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전쟁으로 해결할 이유는 없어. 명나라 사신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도 조선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일본에서 정식 평화 사절단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김덕보를 조선의 주요 협상자로 지명했고 한 달에 걸친 협상 끝에 양국 간 평화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정으로 인해 조선은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있었고 백성들은 평화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협상이 끝난 후 임금이 김덕보를 다시 불렀습니다. 김덕보, 이제 경에게 벼슬을 내리려 한다. 전하, 정삼품 통정대부에 임명하고 외무를 담당하는 새로운 관직을 맡기려 한다. 김덕보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꿈꾸던 순간이었습니다. 출세와 영화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그 벼슬을 받을 수 없사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모든 선비들이 꿈꾸는 고위 관직을 거절한다니 말입니다. 임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거절하느냐? 경만한 인재가 어디 있겠느냐? 김덕보가 깊게 절하며 말했습니다. 전하, 소신이 이 일을 해낸 것은 벼슬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사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이었기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경은 무엇을 원하느냐? 소신은 고향으로 돌아가 서당을 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사옵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더 큰 길이라고 생각하옵니다. 임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경 같은 신하를 둔 것이 과인의 복이로다. 결국 임금은 김덕보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하사품을 내렸지만 김덕보는 그것마저도 대부분 고향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양을 떠나는 날 이학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덕보야, 정말 후회하지 않겠냐?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김덕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학구야,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내가 원하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럼 나도 함께 가겠다. 너 혼자 서당 운영하기 힘들 텐데 내가 도와주마. 두 친구는 그렇게 함께 안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동에 도착한 김덕보는 마을 어귀에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진실서당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서당에는 곧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덕보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기억해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진실한 마음이다. 비록 가난하고 어려워도 거짓으로 살지 말아라. 선생님, 그럼 벼슬도 할 수 없고 부자도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김덕보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단다. 벼슬이나 돈보다 더 값진 것들을 말이야. 그로부터 10여 년 후 진실서당에서 배운 제자들 중 많은 수가 과거에 급제하여 조선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스승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위하는 청렴한 관리가 되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고향의 스승을 찾아와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김덕보는 82세까지 장수하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조정에서는 그를 위해 특별한 시호를 내렸습니다. 진실공이라는 시호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선비 정신이 아닐까요? 출세와 영달보다 진실과 의리를 택했던 김덕보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의 이름은 비록 역사책에 크게 기록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김덕보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가장 소중한 유산이 아닐까 합니다.